이유를 볼게요. 자, 헤칼은요, 왜 나올까요? 헤칼이나 열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헤칼 많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복숭아를 짓는데 헤칼이 일부 있었는데 이 헤칼이라는 건요, 이 안에 뇌과피라, 어려운 말이 뇌과피라는 건데 이거 없애고요. 이 안에 씨가 쪼개지는 겁니다. 씨가 째지는 겁니다. 왜 째질까요? 양분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수세가 세서 세면 갑자기 양분이 많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물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비가 4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86mm가 왔어요. 평년 대비 103mm가 적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103mm, 평년 대비 58mm가 적었습니다. 비가 극도로 적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매가 안 굵다. 비대제 뿌리고요. 아이고 열매가 안 굵네. 비료 뿌리고요. 복합비료 많이 뿌리셨죠. 그리고 물을 폈는데 물 양이 없어서 많이도 못 푸셨죠. 중요한 것은 스프링클러를 돌렸는데 전면 시비를 했는데 중간엔 물이 안 간 부분에는 비료가 꽉 있었어요. 그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비가 갑자기 6월 5일날, 6월 6일날 28mm, 10mm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확 옵니다. 비 안에도 양분이 있죠. 표면에도 양분 많죠. 갑자기 양분하고 물하고 나무에 확 들어갑니다. 수분이 급변하면 헤칼이 나옵니다. 열과가 나옵니다. 수분이 급변하고 할 때 이렇게 헤칼이 엄청 작년에 많이 나왔죠. 수분이 급변했기 때문이에요. 표면에 비료기가 많고 물이 한 번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미리 물 풉니다. 열매에 양분이 공급되는 원리는 토양에 비료나 물이 들어가죠. 물의 압력에 의해서 열매가 굵어집니다. 압이 많이 차니까 열매가 굵어지겠죠. 그런데 이 외피나 안에 뇌과피나 만들 때 한 번에 갑자기 비대를 시키면 이 외피나 뇌과피를 만드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열매가 안에 팽창, 안에 과육 비대 속도에 비해서 외피 비대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깨지고 터지고 하는 게 열과고 헤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력이 강해서입니다. 나무 세력이 도장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비료기가 땅에 많다, 비료가 많다 하면 나무가 탄수화물이 자라는 데 가버리고 나무 내의 양분은 감소한다고 그래프 보셨죠? 나무 내에 탄수화물이 작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요걸 만드는데 100이라는 재료를 써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50을 써보십시오. 이게 좋은 제품이 될까요? 안 되겠죠. 열매를 만드는데 100이라는 저장 약물을 써야 되는데 50을 써버리면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됩니다. 뭔가 문제 있겠죠. 그게 헤칼과 헤칼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니까 수세가 강한 것도 헤칼이 나오는 조건이고요. 탭이 비료 많은 것도 헤칼이 나오는 조건이고요. 열과가 나오는 조건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세력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비료를 한 번에, 탭을 한 번에 많이 시비하고 땅에 많으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물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열매가 세포가 요만한데 이게 많이 비례가 됐죠. 그러니까 물러지겠죠. 왜? 안에 양이 적으니까. 이해되시죠? 해서 비료가 많으면 이상 비례가 돼서 물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헤칼은 이렇게 씨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중간에요. 이게 일반적인 헤칼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쪼개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작년에는 특이한 헤칼이 나왔죠. 어떤 헤칼? 색깔이 이상해요. 그런데 쪼개보면 이것을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현장 가서 봤어요. 좀 특이한 헤칼입니다. 왜? 작년에는 너무 심했으니까. 양수분이 비가 너무 갑자기 오니까 안 쪼개질 게 쪼개진 거예요.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헤칼입니다.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좀 나왔습니다. 해서 헤칼을 안 생기게 하려면 수세를 적당하게 하고 적과수를 늘리는 거가 적과를 좀 늦게 하는 것도 헤칼을 막는 방법이긴 하죠. 왜? 그러려면 위에 실리는 양이 줄어드니까. 위에 실리는 양이 많으면 수세가 덜 튀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탭이 양을 줄이고 약전정을 하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비를 줄이고 강전정을 했을 때 좀 전에 나무를 봤을 때 TRU를 깼었을 때 강하게 자라니까 강하게 도장성이 틉니다. 강전정을 하면 헤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탭이 양을 줄이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헤칼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열과도 마찬가지로 그 계통으로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습니다. 해서 헤칼 방지 대책으로 정례 적화, 본적과 수전 적화를 나눠서 실시하라. 이유는 양분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게 서서히 서서히 일어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는 거고요. 헤칼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본적과를 일시가 되지 않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분이 급변을 방지라는 겁니다. 갑자기 양분이 확 들어오면 외피라든가 내과피를 만들 시간이 없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하시라. 그러면 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내일 비가 예정되어 있다. 근데 최근에 건조했다. 그러면 좀 전에 여기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2, 3일 전이나 하루 이틀 전에 물을 미리 대시면 나무가 물을 흡수를 하면 그때 비대가 일부 되고 다음 비가 왔을 때 일부가 되면 덜 터지겠죠. 헤칼이 덜 나오고 열과 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칼 열과가 덜 나오게 하는 것은 주기적인 관수가 되겠고요.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그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물을 한번 대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수확전 낙과. 수확전 낙과는요, 성숙이 도달하기 전에 낙과하는 증상인데요. 당과지가 되었을 때 낙과가 덜하고요.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병해충 발생과나 헤칼과 쪽이 낙과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과다십일 때 발생하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낙과가 많이 되고 하면 당과지 형태로 다는 것도 좋겠고요. 착과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소 시비를 줄이고 수세 안정을 하면 좀 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탭이 양을 결정하는 것, 수세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세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토양 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센터에 1층에 토양 검정실에 오면 토양 검정실에서 토양을 검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토양 검정 결과치가 나옵니다. 밑거름은 얼마나 주고 윗거름은 얼마나 주고 이 토양 검사 결과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 교책자에 있는데 1대 2대 5, 가리, 고토, 칼슘이 1대 2대 5가 돼야 되고요. 간단하게
적정치라 하면 이 높이가 같으면 돼요. 높이가 같으면 됩니다. 조금 많아도 높이가 같으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적정치에 있는 게 좋겠지만 문제는 안 됩니다. 해서 이 성분들이 하나가 많으면 다 같은 플러스 이온인데 하나가 많으면 다른 성분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밭은 조금 특이하죠. 칼슘이 많은데 산도가 낮아요. 철이 많은 밭 같습니다. 철이 많으면 이런 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pH입니다. pH가 6.0에서 6.5 사이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연장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반에 탄수화물 소모를 적게 하는 방법, 이 후반에 탄수화물 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다? 나무를 키우는 핵심이다. 열매를 당도를 올리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시비양을 줄이시는 거, 기비양을 줄이시는 겁니다. 기비양을 줄이시면 수세가 덜 틉니다. 그러면 되겠죠. 토양 검정 결과를 했다. 그리고 내가 작년도에 내 이 밭에 600평에 60호 정도의 퇴비를 사용했다. 그러면 토양 검정 결과치를 보니까 70호를 사용하라 하더라. 그런데 내 밭의 나무가 품종이 옐로드림이 있고 하나의 품종은 수세가 약한 천홍 품종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옐로드림 품종은 수세가 강한데 이 퇴비 시용량을 토양 검정 결과치 60호라고 70호라고 했을 때 70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할까요? 전년도에 내가 60호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했던 양도 수세가 강하게 올라오는데 원래 60호보다 줄여야 되지. 늘리면 안 됩니다. 나무의 신초 성장의 속도, 최종 길의 속도를 보고 도장성의 양을 보고 퇴비 양을 결정하는 거고요. 토양 검사 결과는 나무의 성분의 유무, 밸런스, 전반적인 상태를 보고 같이 토양 상태를 보고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토양 검사 결과치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옐로드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퇴비 양을 전년도에 60호를 사용했으면 올해는 60호보다 적게 40호라든지 적게 시비를 하셔야 되겠죠. 30호라든지 그죠? 그렇게 시비를 하시고 기비를 시비를 하시고 내년도에 만약 퇴비가 적다. 봄 시비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다고 하시면 5월 달에 우리가 1차 비대기 시비를 하죠. 5월 한 10일경이나 열매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시비를 하는데 그때 시비를 수세가 좀 약하면 그때 조금 더 시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퇴비 양은 몰라요. 이 밭의 수세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판단을 하시되 시비량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나무의 수세는 그 나무가 자람세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퇴비 양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세가 좀 덜 세겠죠. 신초가 덜 터지겠죠. 그러면 도장성으로 안 가면 나무가 열매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시비하는 양을 줄이는 거 방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시비량 그리고 토양검사 결과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비를 하시라. 양은 수세가 세다 하면 양은 줄이시라. 그죠? 그렇게 하고 만약 양이 적을 때 봄철 시비는 피하고 5월 초 정도 했을 때 열매가 커질 때 그때 시비량을 조금 더 하시라.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세가 강하다. 그러면 적신, 시비, 관수, 착과로 수세 조절을 할 수 있어요. 5월 중순부터 적심이 들어가면 되죠, 동상. 그죠? 그러면 세력이 세면 막아버리면 신초로 갈 양분이 열매로 가겠죠. 그러면 좀 더 과가 조금 더 좋겠죠. 안정화가 되겠죠. 그런데 수세가 너무 약할 때 적심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수세가 확 갈 수 있어요. 적심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리고 착과수 늘리는 거. 수세가 강할 때 착과수를 늘리고 그리고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 나무에 열매가 작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옐로드림이 옐로드림이 아니고 다른 품종인데 원래 착과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열매가 비대가 안 돼요. 많이 하시는 방법이 열매가 비대 안 되니까 그러면 비료 시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를 키워야 되겠다. 비료 시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5포, 10포 더 뿌립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죠. 봄철에 비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물러버리죠. 그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착과수를 줄이시는 게 맞지. 시비를 하시면 안 돼요. 시비를 하시면 탄수화물 양은 열매 10개를, 100개를 키우는데 쓸 수 있는 양밖에 없는데 탄수화물 양은 정해져 있는데 열매를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하면 나무가 자기 힘으로 못 키웁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열매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니면 나무 뿌리 양을 많이 가지고 하시든지요. 탄수화물이 양이 나무에 많이 있든지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다비잽의 문제점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질소 양과 뿌리 수명과의 관계인데요. 책 자료를 보시면 질소 농도가 높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뿌리가 고사합니다. 뿌리 수명이 하루 이틀 만에 고사합니다. 외국 자료입니다. 그리고 뿌리 수명이 질소 농도가 높을 때 빨리 죽는다는 거 나오죠. 하니까 퇴비 양이 적으면 뿌리가 덜 죽으면 질소 농도가 낮아서 덜 죽으면 뿌리 양이 많아진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먼저 가을 정정입니다. 수확 후에 가을 정정을 해서 생육을 광환경도 개선하고 그 나무 탄수화물 축적량도 좀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잎이 10월 중순 거의 말까지도 잎이 있는 반응이 많죠. 그러면 일대 해도 충분하게 나무에 저장 양분이 축적이 됩니다. 하니까 햇빛이 잘 들어가게 과일 전정하시면 좋겠고요. 수세가 셀 때 약할 때, 셀 때는 하는 거고요. 적당할 때는 도장성 가지 위주로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비료. 우리가 좋아하는 중에 감사비료 상당히 좋아합니다. 수확 후에 감사비료 시비를 많이 합니다. 토양에 요소 뿌리고,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은 안 뿌려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세력을 보고 나무가 도장성으로 갔는지 안정적인지를 보고 하는 거고요. 감사비료는 하실 때는 질소비료 위주보다는 마그네슘 비료, 그죠? 그런 위주로 미량요소나 마그네슘 비료 위주로 뿌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광합성이 더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나무가 저장 양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러시죠? 해서 만약 원래 나무가 강수세로 갔다. 강수세로 가면 나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탄수화물 농도도 낮고요. 미량문소는 이동이 안 됩니다. 미량문소는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하면
신초 위상 산단 쪽에는 미량 흡수가 거의 없을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수세로 가면 질소 위주로 흡수가 되고 미량 흡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미량 원소만 별도로 사셔서 옆면 살포를 하시는 것도 광합성 효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확 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런데 미량 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눠서 하셔도 돼요. 그죠? 한두 번 정도 약 칠 때 혼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시고 혼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거름 시비 조금 덜 떴다. 그러면 조금 일찍 시비를 하시고요. 9월 중순에 일찍 시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땅 얼기 전까지 뜨는 정도에 따라서 시비 시기를 조금 달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육 중에 병관리, 수확 후에도 잎관리, 병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에 영향을 미친다? 내년도에 과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내년도에 신비를 당도 있게 만들고 싶다 하면 올 가을부터 수확 후부터 관리가 내년도 신비의 당도하고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내년도 신비가 안 터지고 과 굵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확 후 물 주는 거. 가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분실을 하시되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게 도장이 되지 않게 나무가 도장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하시라. 그리고 12월 초에는 조금 물을 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 해서 이렇게 나무를 관리하시고 조생종일수록 전년도에 양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시고 경산 지역이 조생종이 많기 때문에 꼭 수확 후에 나무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도장성 가지가 가급적이면 안 생기는 것이 나무 양분을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도는 이제 6.0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산도가 이제 문제될 과원 같은 경우에는 pH가 높은 과원, pH가 7.5, 8.0 되는 과원도 있어요. 이런 과원은 사실은 산도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도 낮추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산도 낮추는 방법은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물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산도가 높을 때는 황을 시비를 하시라고 하는데, 황 시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이제 석회분이 올라오고 하면 산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12월 초나 땅이 얼쯤 돼서 강물을 퍼서 토양 속에서 물을 많이 주는 형태로 해서 물을 씻겨내는 형태로 해서 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토양 속에 관정이나 있는데 석회물이 올라오면 산도가 안 낮아지겠죠.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 외부의 물이 산도가 낮은 물, 강물계통은 조금 pH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강물계통을 주시면 산도가 조금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도 보정할 때 물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pH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셔갖고 연합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약을 칠 때 pH를 맞춰서 치시는 게 잘 듣겠죠. 통상은 약산성 농약은 대부분 다 약산성이기 때문에 뭐 6.5나 6.0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싶은데 그 정도의 산도에서 약이 잘 듣습니다. 해서 물이 산도를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도 조절대라든가 그런 계통으로 그 산도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을 탈 때는 이제 약을 탈 때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약을 넣으셔갖고 이제 살포를 하시면 약 효과가 더 좋겠습니다. 네.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땅에 퇴비를 안 주면 많이 적게 주면 적게 주거나 성토하신 밭의 경우에 퇴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토한 밭은 퇴비를 주셔야 되죠, 그죠?
퇴비 양이 완전 없잖아요. 그 밭은 주셔야 됩니다. 한데 성토한 밭은 논토양일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퇴비 주시는 것은 좋고요. 당연히 유기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유기물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있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퇴비를 주셔갖고 유기물 함량을 올리고요. 토양의 수단 클라스라든가 그런 초생재배 뭐 그렇지만 예정지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풀을 재배하셔갖고 땅을 조금 더 거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퇴비를 하셔갖고 토양 성질을 좀 바꿔주시는 게 나무를 재배할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새로 조성하시는 분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배수가 사실은 복숭아에서는 핵심입니다. 배수가 핵심인데 왜냐하면 뿌리 양을 많이 가져가고 그에 반면에 퇴비 양을 적게 가져가도 그러면 하단 뿌리 양이 많기 때문에 세력이 어느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 양으로 인해서 탄수화물 축적은 나무에서 그 광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뿌리에 70% 저장이 되거든요. 30%가 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수액이 올라가서 뿌리에 70% 양분이 저장되고 30% 나무에 있는데 뿌리 양이 많으면 그만큼 저장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밭이 뿌리가 잔뿌리들이 더 많거든요. 좀 전에 사진에서 물의 양에 따라서 뿌리가 달라진다라는 사진을 보셨죠? 30%일 때 공기가 30%일 때 공기가 10%일 때 뿌리 양이 달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마기 때 뿌리가 계속 침수되어 있습니다. 특히 논토양은 뿌리가 거진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하기 때문에 두둑을 해놓으시면 뿌리는 덜 죽습니다. 생각보다 덜 죽어요. 장마 기간에는 거의 20일 정도는 뿌리가 죽는다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수확할 때 물렁과들 많이 나오잖아요. 물렁과들이 이게 사실 수분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수분을 뿌리가 안 다치고 물에 침수가 안 된 상태로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뿌리 양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위에 나무에 양분이 제대로 된 양분이 또 올라올 수 있겠죠. 해서 뿌리 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둑재배 그리고 성토, 그죠? 그리고 유공간 예설 등이 되겠죠. 근데 두둑재배는 아무래도 조금 관리가 하기가 힘드신데 두둑재배가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유공간 매설이라든가 하는 겁니다. 성토는 낮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해서 기본적으로 과원을 조성을 할 때는 구배는 어느 정도는 두셔야 됩니다. 특히 논토양은 반드시 구배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골은 최소한 4, 50전 정도는 나무하고 구배를 두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건순물이 빠지는 통로 정도는 만들어 두시고요. 그렇게 더 좋게 하려면 많이 하면 좋은데 작업 환경 때문에 안 되면 그 정도라도 하시라는 거. 그러면 조금은 낫습니다. 예.